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바로 노후에 갑자기 거지가 되는 현상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느냐?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5천만 원 받으셨던 박아무개 씨. 이분은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하셨어요. 명예퇴직하시면서 퇴직금 5천만 원, 그리고 모아둔 돈까지 합쳐서 8천만 원 정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딱 60세에 퇴직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63세가 되었을 때 통장 잔고가 200만 원이 채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3년 만에 8천만 원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도박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다 겪을 수 있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돈이 사라진 거예요.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40%가 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 1등입니다. 부끄럽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10명 중 4명이 가난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중산층이었던 분들이 더 빠르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평생 넉넉하게 사신 분들은 지출을 줄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후의 거지가 되는 5가지 큰 함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문제, 자녀 문제, 투자 실패, 예상 못한 지출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실전 전략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좀 있으시더라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후의 거지가 되는 5가지 큰 함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셔도 소용없어요.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수입의 단절입니다. 직장 다니실 때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시는 순간 이 돈줄이 딱 끊겨버려요. 국민연금을 받으신다고 해도 예전 월급의 30%에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월급 300만 원 받으시던 분이 연금으로 100만 원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활비를 3분의 1로 줄여야 합니다. 가능하신가요?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아둔 돈을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함정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물가 상승입니다. 지금 커피 한 잔이 5천 원 하는 세상이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2천 원, 3천 원이면 마셨는데 말이죠.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그런데 연금은 물가만큼 오르지 않아요. 통장에 있는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5천만 원이 10년 후에도 5천만 원의 가치를 가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을 2%라고 가정하면 10년 후에는 지금의 4천만 원 정도 가치밖에 안 됩니다. 20년이 지나면 3,500만 원 정도의 가치로 줄어들어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세 번째 함정은 예상보다 긴 노후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남자는 80세, 여자는 86세입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의학이 발달하니까요. 60세에 퇴직하시면 20년에서 30년을 더 사셔야 합니다. 20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한 달에 200만 원씩만 쓰셔도 1년에 2,40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4억 8천만 원이 필요해요. 퇴직금 5천만 원으로 어떻게 버티시겠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함정은 건강 악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집니다. 당연한 거예요. 50대까지는 괜찮으세요. 그런데 60대 중반을 넘어가면 몸이 확 달라집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혈압이 오르고 당뇨가 생기고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나가기 시작해요. 저희 어머니만 해도 그래요. 70세 넘으시면서 병원을 한 달에 서너 번은 가세요. 약값만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실손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손보험으로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감정적 지출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워요. 자녀가 결혼한다고 하면 축의금 주시잖아요. 2천만 원, 3천만 원. 손주가 태어나면 또 돈 들어갑니다. 육아비 지원해 주시고, 장난감 사주시고, 분유값 대주시고, 자녀가 사업한다고 하면 또 돈 빌려주시고, 이게 다 사랑이에요.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자녀한테 퍼주시다가 정작 본인은 거지가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 다섯 가지가 노후의 거지가 되는 큰 함정들입니다. 수입 단절, 물가 상승, 긴 노후, 건강 악화, 감정적 지출. 이 중에서 하나만 해당되셔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다섯 개가 동시에 오거든요. 특히 은퇴 후 3년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생활 패턴을 못 바꾸시거든요. 월급 받을 때처럼 계속 쓰세요. 여행도 가시고 외식도 하시고 손주 용돈도 주시고 그러다 보면 3년 만에 돈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중산층이 더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럴까요? 가난하게 사신 분들은 1만 원으로 일주일을 사는 방법을 아세요. 그런데 평생 넉넉하게 사신 분들은 하루에 3만 원씩 쓰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이 습관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제 친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대기업 임원까지 하셨던 분인데 퇴직하시고 나서도 골프를 매주 치셨대요. 한 번에 15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1년이면 750만 원입니다. 친구가 아버지한테 골프 좀 줄이시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다 치는데 혼자 안 칠 수 없다고 하시더래요. 체면 때문에 돈을 쓰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활 수준을 못 낮추시면 아무리 많은 돈을 모으셔도 금방 바닥납니다. 억소리 나는 돈도 10년이면 다 사라져요. 정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후 자금을 날리는 구체적인 원인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폭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암에 걸리시면 기본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재발하면 또 그만큼 나가고, 항암 치료 받으시면 또 돈이 들어가고, 실손보험 있으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손보험으로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먼저 비급여 항목들이 있습니다. 비급여가 뭐냐?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치료들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임플란트 하시면 한 개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게 비급여예요. 실손보험으로 일부는 받으실 수 있는데 본인 부담금이 20% 정도는 나갑니다. 임플란트 10개 하시면 1,000만 원 이상 나가는 거예요. 백내장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 적용되는 기본 수술이 있고 프리미엄 렌즈 쓰는 수술이 따로 있어요. 프리미엄 렌즈는 한쪽 눈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합니다. 양쪽 눈 하면 500만 원이에요.
이것도 비급여라서 실손보험이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암 치료에서 제일 비싼 게 표적 항암제입니다. 이게 한 달에 2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나가요. 1년이면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약들이 많거든요. 외국에서 들여오는 신약들은 특히 그래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박 씨라는 분이 계세요. 65세에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조기 발견이었습니다. 수술하시고 항암 치료 받으셨는데 총 치료비가 3,500만 원 나왔습니다. 실손보험이 있으셔서 2천만 원 정도는 보험에서 나왔어요. 그래도 본인이 1,500만 원을 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6개월마다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하는데 한 번에 80만 원씩 나갑니다. 1년에 160만 원이에요. 그리고 면역력 키우는 약, 건강보조제, 이런 것들 드시잖아요. 한 달에 30만 원씩 나갑니다. 1년이면 360만 원이고요. 결국 암 치료하시면서 5년 동안 5천만 원 이상을 쓰신 거예요. 집 한 채 값이 날아간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요양병원입니다. 치매 걸리시거나 중풍 오시면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야 해요. 요양병원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 적용받으시면 100만 원 정도로 줄어들기는 해요. 그런데 좋은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1인실 쓰시려면 한 달에 400만 원씩 나갑니다. 1년이면 4,800만 원이에요. 5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가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김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처음에는 집에서 모셨는데 돌보기가 너무 힘들더래요. 밤에 자다가 나가시고 가스불 켜놓고 잊어버리시고 결국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씩 나가는 병원이었어요. 이분 월급이 300만 원이었는데 어머니 병원비 대느라 본인 생활비가 50만 원밖에 안 남더래요. 결국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 내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3년 만에 한계가 왔습니다.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7년을 계셨어요. 총 2억 1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형제들이 각자 5천만 원씩 부담한 거예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부모님 병원비로 다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80살 넘으시면 10명 중 1명은 치매에 걸립니다. 85세 넘으시면 3명 중 1명이 치매예요.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실손보험만 믿지 마세요. 실손보험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암보험, 치매보험을 추가로 드셔야 해요. 암보험은 진단금으로 3천만 원 이상 나오는 걸로 드시고 치매보험도 진단금이 2천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의료비 비상금을 따로 만드세요. 최소 2천만 원은 의료비 전용 통장에 넣어두시고 절대 손대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셋째, 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 받으시고 이상 있으면 바로 치료하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훨씬 적게 듭니다. 늦게 발견해서 큰 수술 받으시면 돈이 몇 배로 들어가요. 넷째, 요양병원은 미리 알아보세요. 건강보험 적용되는 곳이 어디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아두시면 막상 필요할 때 당황하지 않으세요. 의료비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평생 모은 돈이 병원비로 다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험 잘 들어두시고 비상금 만들어두시고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이게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큰 함정인 자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한데 자녀가 부모를 가난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적었습니다. 물론 자녀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결혼자금입니다. 자녀가 결혼한다고 하면 부모는 당연히 축의금을 주시잖아요. 요즘 결혼 축의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서울에서는 평균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적게 주시는 집은 3천만 원, 많이 주시는 집은 1억 원 이상도 주세요. 문제는 이게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둘이면 1억 원이 나갑니다. 자녀가 셋이면 1억 5천만 원이에요. 퇴직금이 5천만 원인데 자녀 결혼시키느라 1억 원을 쓰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빚을 내시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자녀 결혼자금 마련하느라 전세금을 빼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노후 파산의 시작입니다. 제가 아는 이 씨라는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딸이 둘 계셨어요. 큰딸이 결혼할 때 5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전세금 3억 원짜리 집 마련해 주시고 혼수 비용 2천만 원 더 들어갔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작은 딸이 결혼했습니다. 작은 딸한테도 똑같이 해주셔야 하잖아요. 또 5천만 원을 주셨어요. 결국 이분이 10년 동안 모은 돈 1억 원이 2년 만에 다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큰딸 집이 전세였잖아요. 2년 후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집주인이 3천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했대요. 큰딸 부부가 돈이 없으니까 또 부모님한테 손을 벌립니다. 이 씨는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3천만 원을 더 주셨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딸이 직장을 다니니까 애를 봐줘야 하잖아요. 이 씨 부인이 매일 딸네 집에 가서 손주를 봐주셨어요. 교통비, 식비 다 본인들이 내시고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리고 손주 분유값, 기저귀값 이런 것도 사주시고 돌잔치 비용도 일부 대주시고 작은 딸내도 아기가 태어나니까 또 똑같이 해주셔야 하고 결국 이분 부부는 65세의 빈털터리가 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 사업자금입니다. 자녀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부모는 말릴 수가 없어요. 응원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목돈을 빌려주시거나 투자를 하십니다. 문제는 10개 중 9개는 망한다는 거예요. 제 친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아들이 치킨집을 하겠다고 해서 3천만 원을 주셨대요. 가게 보증금에 인테리어비, 기계값까지 다 대주신 거예요. 그런데 1년 만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장사가 안 되더래요. 그러면 3천만 원 날아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가게 정리하면서 밀린 월세, 밀린 전기세, 이런 거 갚는데 또 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결국 3,500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더 무서운 경우도 있어요. 자녀가 사업 실패하고 빚을 지면 부모가 대신 갚아주시잖아요. 이게 몇 천만 원씩 나가요. 제 지인 중에는 아들 빚 갚아주느라 집을 팔아서 전세로 이사간 분도 계세요. 세 번째는 손주 육아 비용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맞벌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애를 봐주나요? 당연히 조부모님들이죠. 그런데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손주 봐주시면서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손주네 집에 가셔야 하니까 교통비가 나가죠. 왕복 버스비가 하루에 5천 원이면 한 달에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손주 밥 해주시고 간식 사주시고 장난감 사주시고 한 달에 5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갑니다. 여기에 손주 학원비까지 대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영어 유치원 보내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는 거 부모님들이 대주시는 거예요.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3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제가 아는 박 씨라는 분은 손주가 셋이에요. 새 집 다 돌아다니면서 손주들 봐주시는데 한 달에 150만 원씩 쓰신대요. 1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5년 동안 9천만 원을 손주 육아비로 쓰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한테 무조건 퍼주시면 안 됩니다. 선을 그으셔야 해요. 첫째, 결혼자금은 능력 범위 내에서만 주세요. 자녀가 원하는 만큼 다 주시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부족한 건 자녀들이 알아서 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사업 자금은 절대 대주지 마세요. 자녀가 사업을 하고 싶으면 본인이 대출을 받든지 투자자를 찾든지 하게 하세요. 부모 돈으로 사업하면 10중 8구 망합니다. 본인 돈이 아니니까 소중함을 모르거든요. 셋째, 손주 육아는 봉사가 아니라 유급 근로입니다. 손주 봐주시면서 드는 비용은 당연히 자녀가 내야 해요. 교통비, 식비 이런 거 받으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어린이집에 맡기면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가는데 부모님이 공짜로 봐주시면 자녀들이 당연하게 생각해요. 넷째, 자녀와 돈 문제는 명확하게 정리하세요. 빌려주는 건지 주는 건지, 갚아야 하는 건지 안 갚아도 되는 건지 처음부터 확실하게 하세요. 나중에 갈등 생기는 것보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는 게 낫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거지가 되시면 안 돼요. 자녀도 여러분이 가난하게 사시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그으세요. 이게 자녀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 네 번째 함정인 잘못된 투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이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투자들이 있어요. 이거 하시면 노후 자금 다 날립니다. 첫 번째, 조기 퇴직 후 창업입니다. 특히 치킨집, 카페, 편의점 같은 자영업 말이에요. 통계를 보면 50대 이상이 창업한 자영업체의 5년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0%도 안 됩니다. 10명 중 8명은 망해요. 왜 그럴까요? 첫째, 경험이 없습니다. 직장 생활만 30년 하시다가 갑자기 장사를 하시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장사는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둘째, 체력이 딸립니다. 치킨집 하시면 하루에 15시간씩 일하셔야 해요. 50대, 60대 체력으로 버티기 힘듭니다. 1년만 하셔도 몸이 망가지세요. 셋째, 시장이 포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치킨집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3만 개가 넘습니다. 편의점은 5만 개예요. 카페는 10만 개가 넘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신규로 들어가면 살아남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 친구 삼촌이 그러셨어요. 55세에 명예퇴직하시고 치킨집을 차리셨어요. 프랜차이즈 가맹비 2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인테리어 2천만 원, 합쳐서 7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퇴직금 전부를 쏟아부은 거예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되더래요. 하루 매출이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였는데 재료비, 인건비, 월세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대요. 1년을 버티다가 결국 가게를 정리하셨습니다. 7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도 못 건졌어요. 4천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두 번째, 지인 소개 투자입니다. 이게 제일 조심하셔야 해요. 친구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서 돈 모으자고 하거나 친척이 사업한다면서 투자하라고 하거나 교회 권사님이 수익률 좋은 상품 있다면서 권유하거나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인 소개로 들어오는 투자는 10중 8구 사기거든요.
정말 좋은 투자처면 왜 지인한테 권유하겠어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떳떳하게 팔면 되잖아요. 지인을 통해서 권유하는 건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아는 분이 교회 권사님한테 투자 권유를 받으셨어요.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1년에 30% 수익을 준다는 거예요. 3천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3,900만 원을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을 믿고 3천만 원을 투자하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권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더래요. 그렇게 2년을 기다렸는데도 돈이 안 들어왔어요. 알고 보니까 완전 사기였습니다. 그 권사님도 사기를 당한 거예요. 결국 3천만 원을 날리셨고 권사님과는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교회도 못 나가시게 됐어요. 세 번째,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입니다. 월 수익률 5% 보장, 연 수익률 30% 이상. 이런 말 들으시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 그런 투자는 없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얼마예요? 3% 정도 되죠. 이게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 주식 투자를 잘하는 전문가들도 1년에 10% 수익 내기 힘들어요. 그런데 30% 수익을 보장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가상화폐도 조심하세요. 비트코인이 오른다더라, 이더리움이 좋다더라, 이런 말 듣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너무 커요. 오늘 100만 원 하던 게 내일 5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해외 선물 투자도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레버리지라는 게 있어서 적은 돈으로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거든요. 100만 원으로 1천만 원어치를 살 수 있어요. 수익이 나면 10배로 벌고 손실이 나면 10배로 잃습니다. 순식간에 전 재산을 날릴 수 있어요. 네 번째, 원금 보장 안 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은행에서 파는 상품이라고 다 안전한 게 아니에요. ELS, DLS 이런 파생 상품들은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 잘못하면 투자금의 반을 날릴 수도 있어요. 몇 년 전에 DLS 사태가 있었잖아요. 은행에서 판매한 DLS 상품에 투자한 분들이 수천억 원을 날렸습니다. 안전하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위험한 상품이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50대 이후에는 안전 자산 위주로 가셔야 합니다. 첫째, 예금과 적금입니다. 수익률이 낮아도 원금은 보장됩니다. 노후 자금의 최소 30%는 예금에 넣어두세요. 둘째, 국채나 회사채입니다. 국채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원금을 돌려줍니다. 회사채는 신용 등급이 A 이상인 것만 사세요. 셋째, 배당주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우량 대기업 주식을 사서 배당금을 받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배당금은 꾸준히 나오거든요. 넷째, 연금 보험입니다. 일시금으로 넣어두면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건 한 곳에 몰빵하는 겁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죠? 분산 투자하세요. 예금 30%, 채권 30%, 주식 20%, 연금 보험 20% 이런 식으로 나눠서 투자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욕심 버리세요. 1년에 5%만 수익 나도 좋은 겁니다. 10% 이상 수익 내려다가 원금 다 날리는 것보다 5%라도 안정적으로 버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함정인 예상 못한 지출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에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나갑니다. 첫 번째, 재혼과 이혼입니다. 요즘 황혼 이혼이 많잖아요. 이혼하시면 재산 분할해야 하고
위자료 줘야 하고 이사 비용도 나가고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이 나갑니다. 반대로 재혼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재혼하실 때 각자 자녀들이 있으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재산 상속 문제로 자녀들끼리 싸우고 새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가 나빠지고 결국 돈으로 해결하려다 보면 노후 자금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보증과 빚입니다. 친구 사업 보증 서주시거나 자녀 전세 보증 서주시거나 이런 경우 있으시죠? 그런데 상대방이 돈을 못 갚으면 여러분이 갚으셔야 합니다. 제 지인 중에 친구 보증을 서줬다가 3천만 원을 갚은 분이 계세요. 친구가 사업 실패하고 잠적해버렸대요. 연락도 안 되고 결국 본인이 떠하는 거죠. 60세에 3천만 원 빚을 지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사기와 보이스피싱입니다.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가 너무 많아요. 아파트 분양 사기, 건강식품 사기, 효도 관광 사기, 온갖 종류의 사기가 다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도 조심하셔야 해요. 검찰청 직원이라면서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자녀가 사고 났다면서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이런 전화 받으시면 무조건 끊으세요. 실제로 보이스피싱 당해서 3천만 원 날린 분도 계시고 5천만 원 날린 분도 계세요.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네 번째, 과도한 효도 여행과 명절 비용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가시잖아요. 그런데 비용은 누가 내나요? 절반은 부모님이 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 여행 가시면 1인당 200만 원 정도 듭니다. 부부가 가시면 400만 원이에요. 유럽 여행 가시면 1인당 500만 원입니다. 부부가 가시면 1000만 원이에요. 1년에 한두 번씩 이런 여행 가시면 돈이 엄청 나가죠. 명절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사상 차리는 비용, 친척들 용돈, 선물, 이런 거 다 합치면 한 번에 10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요. 1년에 4번 명절이면 4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반려동물 비용입니다. 노후에 외로우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반려동물 키우는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사료값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나가고 병원비가 1년에 100만 원 이상 나가요. 미용비, 간식가, 장난감값 다 합치면 1년에 300만 원 정도 듭니다. 10년이면 3천만 원이에요. 그럼 이런 예상 못한 지출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보증은 절대 서지 마세요. 친구든 자녀든 누구든 보증은 안 됩니다. 보증 서달라고 하면 차라리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끝내세요. 보증 섰다가 빚 떠안는 것보다 낫습니다. 둘째, 사기와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전화로 돈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확인도 안 하고 돈 보내지 마시고 자녀한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셋째, 여행 비용은 미리 계획하세요. 1년에 여행 예산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만 쓰세요. 자녀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예산 초과하면 안 간다고 하세요. 넷째, 명절 비용도 한도를 정하세요. 제사상을 거창하게 차릴 필요 없어요. 간소하게 차려도 됩니다. 친척 용돈도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 예상 못한 지출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에 없던 돈이 갑자기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비상금을 꼭 만들어 두세요. 1,000만 원 정도는 비상금으로 따로 빼두시고 정말 급할 때만 쓰세요. 자, 이제까지 노후의 거지가 되는 5가지 큰 함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의료비, 자녀, 투자 실패, 예상 못한 지출. 이 4가지만 조심하셔도 노후가 훨씬 안정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거지 안 되는 방법, 실전 전략입니다. 지금까지는 문제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해결책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철칙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노트를 한 권 준비하세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전부 적으세요. 연금이 얼마 들어오는지, 이자, 소득이 얼마인지, 월세 수입이 있으면 그것도 적으시고요. 지출도 전부 적으세요. 식비, 교통비, 병원비, 통신비, 경조사비 다 적으세요. 한 달 적고 나면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이 얼마를 쓰는지 몰라요. 그냥 대충 이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적어보면 훨씬 많이 쓰고 계세요. 한 달에 200만 원 쓴다고 생각했는데 적어보니까 300만 원 쓰고 계신 거예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당연히 돈이 줄어듭니다. 지출을 줄이든지 수입을 늘리든지 해야 해요. 수입 늘리기는 쉽지 않으니까 지출을 줄이는 게 현실적입니다. 두 번째 철칙은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무엇이 꼭 필요한 지출이고 무엇이 줄일 수 있는 지출인지 구분하세요. 1순위는 생존 비용입니다. 식비, 주거비, 병원비, 이건 절대 줄일 수 없어요. 밥은 먹어야 하고, 집은 있어야 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니까요. 2순위는 생활 비용입니다. 통신비, 교통비, 공과금,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통신비는 요금제를 바꾸면 줄일 수 있고, 교통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줄일 수 있어요. 3순위는 여가 비용입니다. 외식비, 여행비, 취미생활비, 이런 거예요. 이건 줄여도 생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외식을 한 달에 4번 하시던 걸 2번으로 줄이시면 되고, 여행을 1년에 2번 가시던 걸 1번으로 줄이시면 됩니다. 4순위는 사회적 비용입니다. 경조사비, 모임비, 선물비, 이런 거예요. 이것도 줄이셔도 됩니다. 경조사에 10만 원씩 내시던 걸 5만 원으로 줄이시고, 모임도 꼭 필요한 것만 나가세요. 세 번째 철칙은 비상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노후에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갑자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집이 고장 날 수도 있고, 경조사가 겹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비상금이 필요합니다. 비상금은 최소 1년치 생활비는 되어야 합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쓰시면 2,400만 원, 300만 원 쓰시면 3,600만 원 정도 비상금으로 빼두세요. 이 돈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정말 급할 때만 쓰는 겁니다. 비상금은 예금으로 넣어두세요. 주식이나 펀드에 넣으면 안 됩니다. 급할 때 꺼내 쓸 수 없거든요. 주식은 팔 때 시세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펀드는 환매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예금은 언제든지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예금이 제일 좋습니다. 네 번째 철칙은 건강 관리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이 엄청 나가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매일 30분씩 걸으세요. 걷기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돈도 안 들고 무릎에도 부담이 적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심장 질환이 30% 줄어들고 당뇨 위험이 20% 줄어듭니다. 술과 담배는 끊으세요. 담배 한 갑에 5,000원입니다. 하루 한 갑씩 피우시면 한 달에 15만 원, 1년에 180만 원이 나가요. 10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담뱃값만 아껴도 2천만 원 가까이 모을 수 있어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주 한 병에 4,000원이지만 술집 가시면 10,000원 넘게 나가죠. 일주일에 2번씩 술 드시면 한 달에 10만 원, 1년에 120만 원입니다. 술, 담배 다 끊으시면 1년에 300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건강검진도 꼭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 받으시고 이상 있으면 바로 치료하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훨씬 적게 들어요. 늦게 발견해서 큰 수술 받으시면 돈이 몇 천만 원씩 나갑니다. 다섯 번째 철칙은 작은 수입이라도 만드는 겁니다. 노후에도 일할 수 있으면 일하세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하시든지 용역을 하시든지 뭐라도 하세요. 한 달에 50만 원만 벌어도 1년에 6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도 많아요. 아파트 경비, 주차 관리, 택배 도우미, 학교 급식 보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힘들지 않고 시간도 너무 길지 않아요. 하루 4~5시간 정도 일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일도 있어요. 설문조사 참여하시면 한 번에 5천 원에서 10,000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제품 리뷰 쓰는 것도 돈이 됩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자존감을 지키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돈 때문에 굴욕적인 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찾으세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이라도 벌면 노후가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이제 연령대별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에는 은퇴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시고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 계획 세우세요. 주택 대출이 있으시면 60세 전에 다 갚으시는 게 좋습니다. 50대는 아직 소득이 있으니까 지금 갚으세요. 자녀 결혼 자금도 50대에 준비하셔야 해요. 자녀가 20대 후반이면 곧 결혼할 거잖아요. 미리 예산을 정해두시고 그 안에서만 지원하겠다고 자녀한테 얘기해 두세요. 60대에는 지출을 확 줄이셔야 합니다. 퇴직하시면서 수입이 끊기니까요. 생활 패턴을 바꾸세요. 외식을 줄이시고 불필요한 모임을 정리하시고 골프나 여행 같은 큰 지출을 줄이세요. 이 시기에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보험을 점검하세요. 실손보험, 암보험, 치매보험이 다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으면 지금이라도 가입하세요. 나이가 더 들면 보험료가 비싸지고 가입도 어려워집니다. 70대에는 자산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주식이나 펀드 같은 위험 자산은 팔아서 예금으로 옮기세요. 이제는 수익률보다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원금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에요. 상속 계획도 세우세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유언장을 쓸지 미리 결정해 두시면 나중에 자녀들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으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 많으시죠? 한 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트를 준비하시고 한 달 동안 수입과 지출을 적어보세요.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둘째, 보험을 점검하세요. 실손보험, 암보험, 치매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으면 지금이라도 가입하세요. 나중에 가입하시면 보험료가 훨씬 비쌉니다. 셋째, 자녀와 돈 얘기를 하세요. 결혼자금은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손주 육아는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정하세요. 나중에 갈등 생기는 것보다 지금 얘기하는 게 낫습니다. 이 3가지만 하셔도 여러분의 노후가 훨씬 안정적이 될 겁니다. 노후의 거지가 되는 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을 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중 어느 게 유리한지,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사람은 늙어서 외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걸 놓지 못해서 외로워집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0년간 상담 심리학자로 일하며 수천 명의 중장년층을 만나왔지만 그들이 겪는 고통의 근원은 대부분 같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놓지 못함이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들을 지키려 애쓰지만 어느 순간 그것들이 나를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퇴직 후에도 회사 생각을 놓지 못하는 65세 남성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예전 동료들의 소식을 찾아봅니다. 자식 걱정에 하루 종일 마음을 졸이는 70대. 어머니는 밤잠을 설치며 전화기를 들여다봅니다. 이들은 모두 무언가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1995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젊었고 상담이라는 게 단순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조언이 아니라 허락이라는 걸요. 놓아도 괜찮다는 허락, 쉬어도 괜찮다는 허락, 약해져도 괜찮다는 허락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영상은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놓아야 비로소 사라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가장 깊은 지혜 하나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조금 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계실 겁니다. 무언가를 놓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이요. 제가 만난 김 선생님은 68세였습니다.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직하신 분이었죠. 그런데 퇴직 후 2년이 지났는데도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셨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후배들이 올린 게시물에 일일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하지만 그분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처음 상담실에 오셨을 때 그분은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밤마다 회사 일이 떠올라서 잠을 잘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회사가 잘 돌아간다는 게 속상하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그럼 회사가 망하길 바라시나요? 그분은 화들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필요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이 그분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잘못될까봐 걱정하며 하루를 보내는 부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여사님은 72세였습니다. 아들이 40대 중반인데도 매일 3번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회사는 괜찮은지, 건강은 어떤지. 아들은 점점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고 이 여사님은 자신이 미운 엄마가 된 것 같다며 우셨습니다. 나는 그냥 걱정되는 건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분은 물었습니다. 그분에게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웠던 세월,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잘 되는 게 유일한 삶의 목표였고 아들이 행복한 게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라서 독립하고 가정을 꾸리자 그분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내 삶의 의미가 사라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매달렸고 더 걱정했고 더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들은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박 선생님은 65세였는데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음에도 나는 아직 괜찮아 하며 무리를 하셨습니다. 아침 운동도 2시간씩 하시고 무거운 짐도 혼자 들고 약 먹는 것도 거부하셨습니다. 늙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그분은 젊었을 때 운동선수였습니다. 마라톤 선수로 여러 대회에서 입상도 하셨고 그게 그분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며 무릎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분은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젊다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계단에서 넘어지셨고 그제서야 병원에 가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요.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무언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과거의 지위를, 이 여사님은 자식에 대한 통제를, 박 선생님은 젊음에 대한 환상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그들을 더 외롭고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놓으면 허전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평안의 시작입니다. 내가 움켜쥔 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진 않은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놓지 못하고 계신가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여사님은 75세였고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편의 옷을 그대로 두고 계셨습니다. 남편의 방도 남편의 책상도 모든 게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딸이 정리하자고 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직 아빠가 돌아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요. 하지만 그 물건들을 치우면 남편과의 추억까지 사라질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매일 남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혼자 식사를 할 때마다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이 같이 여행 가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남편 없이 어떻게 여행을 가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보냈습니다. 집에만 있으며 과거에만 살며 추억 속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부터 웃는 걸 멈췄어요? 그 질문이 그분을 깨웠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웃지 않고 살았는지를요. 또 다른 분도 계셨습니다. 정 선생님은 70세였고 평생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아서 이것저것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복지관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봉사를 하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숙제 봉사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6일을 봉사활동으로 채웠습니다. 처음엔 보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안 가면 누가 하나,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병이 났습니다.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고 한 달 동안 쉬어야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무엇이 두려워서 쉬지 못했을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쉬면 쓸모 없어질 것 같았다는 걸요. 일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을 것 같았다는 걸요. 이분들의 이야기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 여사님은 과거를 붙잡고 있었고 정 선생님은 일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그들의 현재를 빼앗아갔습니다. 과거에 머물러서 현재를 잃고 일에 매여서 자신을 잃은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놓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집착하게 될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비로소 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래된 지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득 채우면 넘치고 비워야 채워진다고요. 이 말의 의미를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비우는 게 채우는 것일 수 있을까?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오래 가질수록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소유의 환상입니다. 내가 가진 직함, 내가 쌓은 경력, 내가 이룬 성취들, 이것들이 곧 나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잃으면 나 자신까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김 선생님이 퇴직 후에도 회사를 놓지 못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회사가 없으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그분을 짓눌렀던 겁니다. 제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회사에 다니기 전에는 누구였나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김철수였죠.
그럼 지금도 그냥 김철수면 안 되나요? 제 질문에 그분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김철수가 아니라 김 부장이 되었을까? 언제부터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직함으로 살게 되었을까? 이 깨달음이 그분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통제의 욕망입니다. 자식을, 건강을, 심지어 세상까지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의 생각과 태도뿐이라고요. 나머지는 모두 운명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여사님이 아들에게 계속 전화를 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의 인생을 내가 지켜줄 수 있다는 착각, 아들이 안전하려면 내가 관리해야 한다는 믿음, 이것이 그분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제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어릴 때도 이렇게 걱정하셨나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치원 갈 때도, 초등학교 갈 때도, 중학교 갈 때도 매번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은 잘 자라셨죠? 네, 잘 자랐어요. 그럼 아드님은 스스로 살아갈 힘이 있는 분이네요. 이 말에 그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엄마니까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물론입니다. 걱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걱정이 사랑의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통제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들의 길을 막지 말라고요.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움의 근원입니다. 놓는 순간 나는 사라질까? 이 불안이 우리를 붙잡게 만듭니다. 박 선생님이 늙음을 인정하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젊음을 놓으면 나는 쓸모없어질 거라는 두려움, 약해지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라는 불안, 이런 감정들이 그분을 무리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나를 잃는 건 놓을 때가 아니라 집착할 때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고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있어도 잃을까 봐 두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정체입니다.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기 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왕자로 태어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잃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재산도, 지위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도 언젠가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이것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숲속에서 수행하며 깨달았습니다. 집착이야말로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을요.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에 집착하느냐가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는 것을요. 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니 때때로 내려놓고 쉬어가야 한다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갑니다.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의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최 여사님이 남편의 물건을 10년 동안 그대로 둔 것도 이런 짐이었습니다. 추억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 사랑이라는 이름의 고통스러운 짐, 그 짐을 내려놓는 게 남편을 잊는 게 아니라는 걸 그분은 몰랐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이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소유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추억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억 속에 갇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취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 선생님이 봉사활동에 매달린 것도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일하는 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나, 이것이 그분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쉬는 게 무서웠고 멈추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 한 달을 쉬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는 것을요. 복지관에도 다른 선생님이 오셨고 도서관에도 다른 분이 책을 읽어주셨고 아이들도 잘 지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곧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모든 걸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나도 쉴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50이 되면 천명을 알고 60이 되면 귀가 순해지고 70이 되면 마음 가는 대로 행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억지로 통제하지 않아도 모든 게 저절로 흘러간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70대에 이르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건 이제 집착을 놓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그냥 나로 살아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모난 곳을 채우고 막히면 돌아가고 얼면 녹기를 기다립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흐름에 따를 뿐입니다. 우리의 노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비우고 놓아주는 것, 이것이 나이 들어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자식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자식의 삶을 침범할 때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타인과의 분리에서 시작된다고요. 자식도 결국 타인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이고 그들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이 여사님은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줄이고 대신 자신의 취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 모임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없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살기 시작하니 아들도 자기 삶을 편하게 살게 된 것 같다고요. 하루 5분만 이렇게 해보세요. 자식에 대한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는 겁니다. 내 아이는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 아이를 믿는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문장은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처음엔 입으로만 말하게 될 겁니다. 마음으로는 여전히 걱정되고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이 마음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아이를 믿게 되고 정말로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비우는 일십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박 선생님처럼 억지로 젊음을 붙잡으려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운명은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친구다. 거부하는 자에게는 적이라고요. 우리가 건강히 변화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박 선생님은 계단에서 넘어진 후에야 이걸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회복하며 천천히 산책을 시작했고 무거운 짐 대신 가벼운 장바구니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은 약해졌는데 마음은 더 편해진 겁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몸에게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뭘 할 수 있니? 무릎이 아프면 산책을 줄이고 기운이 없으면 집에서 쉬고 컨디션이 좋으면 조금 더 걷는다고 했습니다. 몸과 협상하는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전에는 몸을 명령했다면 이제는 몸과 대화한다는 겁니다. 오늘 가능한 걸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 이게 두 번째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체면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체면을 신경 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창피하지 않을까? 무시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면은 더 무거워집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일수록 한때 존경받던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찾아옵니다. 김 선생님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회사가
그리운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 그리웠다는 걸요. 그래서 그분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보기로 한 겁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임원 출신이 경로당이라니. 하지만 거기서 만난 할아버지들은 그분의 과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화투 잘 치는지, 노래 잘 부르는지만 궁금해했죠. 그분은 말했습니다. 거기서 나는 그냥 김씨 할아버지였고, 그게 참 편했다고요. 처음 경로당에 갔을 때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한참이 걸렸다고 합니다.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를 3번이나 반복했다고요. 안으로 들어가자 할아버지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화투 칠 줄 아세요? 그분은 당황했습니다. 화투는 40년 만에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회사 다닐 때는 골프나 회식만 했지 화투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른다고 하자 할아버지들이 웃으며 가르쳐줬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는데 자신이 웃고 있더랍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했습니다.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편안함을 우선하기, 이게 3번째 지혜입니다. 4번째는 과거의 상처를 놓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에 받은 상처를 안고 삽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배신, 누군가와의 이별, 스스로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이 마음 한구석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만질 때마다 아픕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상처를 여전히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의미를 바꾸는 것뿐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70대 할머니였습니다. 30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셨는데 여전히 그 분노를 안고 계셨습니다. 밤마다 그때 생각을 하며 잠을 설쳤습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그 분노가 지금 당신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그분은 한참을 울고 나서 말했습니다.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요. 그냥 나를 괴롭힐 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연습했습니다. 과거의 나에게 말을 거는 연습이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때의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나는 나를 용서한다. 이 문장들을 반복하며 그분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제 밤에 잠을 잘 수 있다고요. 과거가 바뀐 건 아니지만 과거에 대한 내 마음이 바뀌었다고요. 그분과 함께한 치유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용서하라고 하면 오히려 화가 더 났다고 합니다. 왜 내가 용서해야 하느냐고, 잘못한 건 그 사람인데. 하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겁니다. 상대는 이미 당신의 삶에 없는데 당신만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 말이 그분의 마음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편지 쓰기였습니다. 30년 전 그 사람에게 하지 못한 말들을 편지에 적는 겁니다. 첫 편지는 욕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쓸수록 조금씩 변했습니다. 분노가 슬픔으로, 슬픔이 이해로, 이해가 용서로 변해갔습니다. 10번째 편지를 쓸 때쯤 그분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죠. 나도 좋은 아내는 아니었으니까. 그 문장을 쓰는 순간 30년 동안 짊어진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자기 용서. 이게 4번째 지혜입니다. 5번째는 역할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어떤 직업인으로 그 역할들이 우리를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그 역할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퇴직하고, 자식 독립하고, 때로는 배우자를 잃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최 여사님이 그랬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50년을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는데 이제 그 역할이 사라지니 공허했다고요. 정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40년을 교사로 살았는데 퇴직하고 나니 정체성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할과 나는 다릅니다. 역할은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그 자체는 아닙니다. 이걸 깨닫는 게 5번째 지혜입니다. 6번째는 완벽함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평생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해온 분들이 많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 했고, 완벽한 직장인이 되려 했고, 완벽한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완벽은 환상입니다.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완벽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완벽주의 때문에 평생 불안하게 사셨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했고 실수를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긴장하고 항상 피곤했습니다. 70대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느라 행복을 놓쳤다는 걸요. 이제는 좋은 만큼만 하신다고 합니다. 요리도 적당히, 청소도 적당히, 모든 게 적당히면 충분하다고요. 그러자 삶이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7번째는 소유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건이 많아집니다. 평생 모은 물건들, 추억이 담긴 물건들, 언젠가 쓸 것 같은 물건들, 하지만 그 물건들이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어느 분은 집을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들이 옷장에 가득하다는 걸요. 언젠가 입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필요 없는 건 버리고 쓸만한 건 기부하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그러자 집도 마음도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물건을 버리는 게 추억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요. 8번째는 기대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합니다. 자식이 이렇게 해주길, 친구가 저렇게 해주길, 세상이 공정하길. 하지만 기대는 실망의 씨앗입니다. 기대하면 할수록 실망하게 되고 실망하면 할수록 관계가 상처받습니다. 어느 분은 자식에게 기대를 내려놓고 나서 관계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명절에 꼭 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올 수 있으면 오라고 한답니다. 그러자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온다고 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오게 된 거죠. 9번째는 후회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70대가 되면 후회가 많아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이렇게 할걸. 하지만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저 현재를 망칠 뿐입니다. 어느 분은 말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느라 현재를 살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후회 대신 교훈을 찾기로요. 실수에서 배우고 아픔에서 성장하고 후회를 지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과거가 짐이 아니라 자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10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70대가 되면 미래가 불안합니다. 건강은 어떻게 될까? 돈은 충분할까?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뿐입니다. 어느 분은 말했습니다. 미래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치지 말자고요. 오늘 할 수 있는 걸 하고 오늘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오늘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느끼자고요. 그게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겪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 선생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회사를 놓고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후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고요. 예전엔 손자를 봐도 회사 생각이 났는데 이제는 손자와 있을 때 정말 그 순간에 있게 되었다고요. 손자가 그린 그림을 보며 웃고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지금이 내 시간이구나. 회사는 내 과거였지만 이 순간은 내 현재라는 걸요. 어느 날 손자가 물었답니다. 할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회사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날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할아버지는 너랑 노는 사람이야. 손자가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 하는 거네요. 그 말에 그분은 울컥했답니다. 그분은 이제 경로당에서 바둑을 가르칩니다. 임원 출신의 권위가 아니라 바둑 잘 두는 김씨 할아버지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훨씬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동네 할아버지들과 바둑을 두고 가끔 막걸리 한잔하고 계절마다 단풍 구경 가고 이런 일상이 주는 소소한 행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여사님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자식에게 매일 전화하던 습관을 줄이고 도서관 책 모임에 나가기 시작한 후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과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분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한 명의 독립적인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하고 주말에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놓아주니까 아들도 나를 다시 찾게 된 것 같다고요. 집착이 사라지니 사랑이 돌아온 겁니다. 더 재미있는 건 아들이 어느 날 물었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책 읽어요. 친구들 만나요. 그분이 대답하자 아들이 놀라며 말했답니다. 엄마 멋있으시네요.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엄마가 되려면 행복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걸요. 이제 그분은 책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여행을 다닙니다. 강화도도 가고 경주도 가고 전주도 갔습니다. 72세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취미를 갖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지난달에는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너무 좋아서 내년에 또 가기로 했답니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는 더 감동적입니다. 계단에서 넘어진 후 건강의 한계를 인정하고 천천히 자신의 속도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운동을 이 시간에서 30분으로 줄였고 무거운 짐 대신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지팡이를 드는 게 창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젊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팡이 멋있으시네요. 그 한마디가 그분을 바꿔놓았습니다. 지팡이는 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지혜의 상징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제 그분은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며 예전엔 못 봤던 것들을 봅니다. 골목길의 작은 꽃들, 담벼락의 그림들, 동네 고양이들, 빨리 가려고 서두르지 않으니 보이는 것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길가의 핀민들레를 한참 들여다봤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제는 멈춰서 보게 된다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동네 풍경을 찍는데 그게 또 재미있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할아버지 사진 잘 찍으신다며 칭찬해줬고 그게 또 기분 좋았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고요.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가볍다고요. 최 여사님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기로 결심한 날 딸과 함께 시작했답니다. 하나하나 손에 들고 추억을 떠올리며 필요한 건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시계는 아들에게 주고 남편의 책들은 도서관에 기증하고 남편의 옷들은 기부했습니다. 처음엔 울면서 했는데 끝날 때쯤엔 웃고 있었답니다. 물건을 버린 게 아니라 추억을 나눈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 공간에 새로운 것들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화분도 놓고 그림도 걸고 손녀 사진도 붙였습니다. 집이 박물관에서 살아있는 공간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제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문화센터에서 서예도 배웁니다. 75세에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겁니다. 정 선생님도 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봉사활동을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6일에서 2일로 줄였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내가 게을러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책도 읽고 드라마도 보고 낮잠도 자고 그냥 멍하니 있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주는 평온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도 더 의미 있게 하게 되었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즐기게 된 겁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무언가를 놓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지위를, 이 여사님은 통제를, 박 선생님은 젊음을, 최 여사님은 과거를, 정 선생님은 의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김 선생님에게는 손자와의 시간이, 이 여사님에게는 독립적인 삶이, 박 선생님에게는 평온이, 최 여사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정 선생님에게는 여유가 찾아온 겁니다. 혹시 당신 인생에도 이런 전환점이 있었나요? 무언가를 놓고 나서 비로소 자유로워진 순간 말입니다. 아니면 지금 놓으려고 애쓰고 있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이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핵심은 이겁니다.
놓는다는 건 버림이 아니라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손에 쥔 것을 내려놓을 때 그 손으로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 짐을 내려놓을 때 그 마음에 평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아. 텅 빈 그릇에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다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득 찬 마음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운 마음에는 기쁨도 평온도 사랑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붙잡는 동안 행복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상담 심리학자로 일하며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건가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가지되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바라되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자가 말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인생을 통제하려 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늙음을 두려워하며 젊음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현재를 망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균형입니다. 사랑하되 놓아주고 노력하되 받아들이고 기억하되 용서하는 것, 이것이 나이 들어가며 배워야 할 가장 큰 지혜입니다.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고 비움은 해탈의 시작이라고요. 우리가 70대를 넘어서며 배워야 할 건 바로 이 비움의 기술입니다. 비운다는 건 무관심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집착 없이 사랑하고 기대 없이 베풀고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요. 70대를 넘어서면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을 집착과 후회로 채울 건가요? 아니면 평온과 감사로 채울 건가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을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의 마지막 장을 결정합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편안하게 떠나는 사람들은 모두 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걸요. 그들은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았고, 재산에 집착하지 않았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워했고, 자신의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나는 행복했다고요. 후회 없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짧았지만 충분했다고요.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만족했다고요. 이루지 못한 꿈도 있었지만 괜찮다고요. 그분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두려움도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저 감사와 평화만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또 어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배운 가장 큰 지혜는 놓는 거였다고요. 젊었을 때는 잡는 법만 배웠는데 늙어서는 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그리고 놓는 게 훨씬 어렵고 훨씬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책임을 어떤 사람에게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육체를 힘들게 한다고요. 우리가 나이 들며 겪는 고통과 상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비움을 배우고 노움을 배우고 수용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 했다면 나이 들어서는 나를 세상에 맞춰 변화시키는 법을 배웁니다. 그게 진짜 성숙이고 진짜 지혜입니다. 공자는 70세를 종심의 나이라고 했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행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나이라고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더 이상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체면을 위해, 의무를 위해, 기대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70년을 살며 이미 충분히 배웠고, 충분히 성장했고, 충분히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믿고 자신의 마음을 믿고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허락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않으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요. 70대의 삶이 바로 그래야 합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고 억지로 통제하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 이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놓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는지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쥔 것보다 놓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나눴느냐로 기억됩니다. 무엇을 이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로 기억됩니다. 놓을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당신의 삶은 깊어집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놓아보세요. 자식에 대한 걱정이든 타인의 시선이든 과거의 상처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단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느껴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가벼워지는지, 호흡이 어떻게 편해지는지, 세상이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 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노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스님은 90세까지 사셨는데 임종 일주일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배운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고요. 집착은 고통이고 비움은 자유다. 그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그럼 어떻게 비워야 합니까?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우려고 애쓰는 것도 집착이다. 그냥 놓으면 된다. 비움은 행위가 아니라 상태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비우는 것도 하나의 집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진짜 비움은 비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놓는 것이라는 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변화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경험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나요? 지금 이 순간 놓지 못해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될지.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며 많은 분들을 떠올렸습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수많은 얼굴들, 그분들이 흘린 눈물, 그분들이 보여준 용기, 그분들이 찾아낸 평온, 그 모든 것들이 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들처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들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들처럼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지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놓을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이 영상은 다시 들으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겁니다. 처음 들을 때는 이론으로 들렸던 말들이 두 번째 들을 때는 위로로 들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들을 때는 행동의 지침이 될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 다시 돌아와 주세요. 그때의 당신은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평온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상담이 끝나고 일어서며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 나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70년을 짊어진 짐을 내려놓는 순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도 그런 순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책임졌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헌신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놓아주세요. 당신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당신 자신을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남은 시간을 당신을 위해 사세요. 그게 바로 당신이 받다 마땅한 삶입니다. 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당신은 늘 누군가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 시간입니다.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사랑입니다.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에게서 말입니다.
마지막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듣고 나서 거울 앞에 서 보세요. 그리고 거울 속 당신에게 말해 보세요. 수고했어. 잘 살았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 보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당신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사람의 마음을 연구해온 상담 심리학자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중장년층 내담자들을 만나며 가장 자주 듣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적은 사람들이 당신 인생의 진짜 빛이 됩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도 많고 동료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명절이나 주말이면 모임이 여러 개씩 있었죠. 전화도 자주 오고 약속도 많았습니다. 휴대폰 연락처에는 수백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고 생일 축하 메시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카톡방도 여러 개였고 각 방마다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사람을 많이 아는 게 능력이고 인맥이 넓은 게 자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뚝 끊기기 시작합니다. 단톡방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고 모임 공지에 답장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명절에도 연락 오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생일 축하 메시지도 예전 같지 않고 카톡방도 조용해집니다. 가끔 메시지를 보내도 일십당하기 일쑤고 만나자고 해도 다들 바쁘다는 핑계만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워졌을까?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이 나를 필요 없어 하는 건가? 이런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재미없어진 건가? 내가 옛날 이야기만 하는 꼰대가 된 건가? 이런 자책도 하게 됩니다. 제 상담실에 찾아온 68세 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선생님은 평생 교직에 계셨던 분입니다.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으셨고 학생들도 잘 따랐고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바쁘게 지냈습니다. 동창회도 나가고 등산 모임도 나가고 봉사활동도 하셨습니다. 월요일엔 등산, 화요일엔 독서 모임, 수요일엔 봉사활동, 목요일엔 동창회, 금요일엔 취미활동, 주말에는 가족 모임이나 친구 약속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활발하고 사교적인 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정 선생님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저렇게 바쁘게 지내시니 늙을 틈이 없으시겠어요? 라고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혼자 앉아 휴대폰 연락처를 훑어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 곁에 진짜 친구는 몇 명인가? 연락처는 300개가 넘는데 정말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새벽 2시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니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정 선생님은 마음이 텅 빈 것 같았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을 알고 지내지만 정작 외로움은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왜 외롭지? 바쁘게 지내는데 왜 허전하지? 모임도 많고 약속도 많은데 왜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지? 그래서 제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정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외로워요. 사람은 많이 만나는데 진짜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모임에 나가도 겉도는 느낌이에요. 다들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내 이야기는 아무도 안 들어줘요. 웃고 떠들지만 집에 돌아오면 더 외로워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제가 사람들을 잘못 사귄 걸까요? 아니면 제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정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혼란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중장년층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건 슬픈 일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는데 이제는 몇 명 남지 않았다는 게 쓸쓸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고 인기가 떨어진 것 같고 가치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 뒤처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에 우울해지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건 슬픈 게 아니라 인생이 정리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건 당신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성장의 곡선을 그립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를 쳐내듯이 인생도 성장하면서 관계를 정리합니다. 필요 없는 가지는 쳐내고 건강한 가지만 남깁니다. 그래야 나무가 더 튼튼하게 자라듯이 관계도 정리해야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20대와 30대의 관계는 넓게 퍼지는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때는 양이 중요합니다. 많이 만나고 많이 부딪히고 많이 배웁니다. 누구든 만나고 어디든 가고 무엇이든 시도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요. 시간도 많고 에너지도 넘칩니다. 밤새워 놀아도 다음날 멀쩡하고 주말마다 약속이 있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관계는 가볍고 자유롭고 유동적입니다. 오늘 만난 사람과 친구가 되고 내일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부담 없이 즐깁니다. 40대와 50대의 관계는 유지하는 관계입니다. 이미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시기입니다. 직장 동료, 자녀 학부모, 친척들과의 관계를 관리합니다. 그때는 의무가 많습니다. 가야 하는 모임이 많고 참석해야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집들이. 안 가고 싶어도 가야 하는 자리가 많습니다. 선물도 챙겨야 하고 축의금도 내야 하고 안부도 물어야 합니다. 관계가 투자이자 의무가 됩니다. 진심보다는 체면이 중요해지고 감정보다는 격식이 우선됩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관계가 부담스럽고 모임이 귀찮고 사람 만나는 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관계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60대 이후의 관계는 다릅니다. 선택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 내 마음이 편한 사람, 함께 있으면 힘이 나는 사람만 남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진심으로 통하는 관계만 깊어집니다. 이게 바로 인생 후반의 관계 법칙입니다. 양에서 질로의 전환입니다. 더 이상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인맥을 넓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 곁에 남은 몇 명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선택성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보다 의미 있는 관계를 선호한다는 이론입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가 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며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의미 없는 만남보다는 의미 있는 만남을 선택합니다. 피상적인 대화보다는 깊이 있는